어떻게 갑자기 왜 한 달 만에 변화가 하나 있었죠. 대선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되잖아요. 네. 한국 망합니다. 완전 폭망. 사실 그동안 일찍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지금 팀장님의 어떤 뷰와 한은의 뷰가 일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습니까? 이번에는. 어허. 아닌가요? 한은은 오늘 2시에 경제 전망에 대한 브리핑을 또 했었거든요. 네. 전망이 이제 수정치가 이번에 성장을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한은은 이제 경제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물론 전망치가 떨어진 건 하지만 네. 사실 1.9%라는 성장률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이 2%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뭐 그게 살짝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절대 수치 면에서 그렇게 네. 봤고 수출도 늘 이제 절대 금액 그 애널리스트 말할 때 좀 조심하는 게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실적이 안 좋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높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그럼 뭐 질은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중요한 건 모멘텀입니다. 중요한 건 모멘텀이야. 근데 모멘텀이 삐리 하잖아요. 네. 그러면 늘 수준을 얘기해. 레벨. 모멘텀과 레벨이 있을 때 사실 금융시장은 모멘텀으로 움직여요. 경제도 모멘텀이 중요해. 아무리 좋았다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그러면 이제 망가져요. 사람들은. 심리가 망가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굳이 좋게 보려고 할 때는 야 원래 좋았잖아. 너무 좋았고 그게 둔화되는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 이건 안 좋은 거야. 진짜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진짜. 사실 문홍철 팀장님은 진작부터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하셨고 맞아요. 경제가 좋지 않다, 생각보다 더 좋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 네. 오늘 한은이 경제 전망치를 낮춘 것도 네. 충분치 않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조금 더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려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이제 트럼프가 바뀌었으니까 뭐 해리스 대비해서 뭐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는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 얘기 안 해. 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뭐 하시는데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뭐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해리스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에 따라서 한국의 명운이 크게 갈립니다. 명운까지 나올 정도예요? 네. 한국은 그냥 수출에 몰빵한 나라예요. 물론 내수도 있는데 내수는 사실 얘가 내수가 아니야.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걸로 이제 나눠 먹는 구조.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게 내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원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수출은 지금 힘든데 뭐 내수가 버텨주고 있어 이런 얘기가 좀 조심해야 돼요. 내수가 혼자서 자가 발전해서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경제를 볼 때 수출이 한번 꺾이면 바로 망하는데 그 수출은 뭘로 보면 되냐면요. 그냥 글로벌 교역량으로 보시면 돼요. 교역량이 또 이것도 교역량의 뭐 절대량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모멘텀 중에 성장률. 네.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지난 2018년에 한번 겪었어요.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게 18년 초였거든요. 그때 18년에 무역량이 성장률이 거의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막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그냥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18년, 19년에 꼬꾸라졌어. 지금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비슷해요. 상황은. 근데 독일, 뭐 중국 이런 데들이야 바로 옆에 큰 시장이 있고 자국 내 사람도 많고 수요도 있는데 한국은 기껏해야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5천만 인구로 내수를 먹여 살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수출이 잘 돼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눠 먹는데 수출이 지금 이거 수출도 보실 때 가격을 합친 수출이 있고 물량만 따로 뗀 순전히 수출 물량만 수출 물량은 거의 폭망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큰일 나. 큰일 난다기보다는 너무 암울해. 그래서 수출의 가격을 합친 전체 물량들을 이제 보시는데 이렇게 본 요것도 지금 성장세가 YOY로 한 자릿수 초반이에요. 떨어지고 있어. 지금 3분기 GDP가 쇼크가 나올 때 저도 왜 이렇게 숫자가 나쁘지라고 하면서 뜯어보니까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수출이 깎아먹은 부분이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금리 인하를 한 배경에는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4분기에는 지금 더 나빠질 거라고 보고 또 내년엔 더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10월 달에는 뭐라고 했죠?
수출은 괜찮다고 했죠. 10월 달에 이미 대충 숫자 나왔잖아. 네. 근데 그 10월 금통위 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계속 금리는 유지할 거고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 중심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 수출도 뭐 둔화되곤 있으나 괜찮을 거다. 그게 갑자기 왜 한 달 만에? 그러니까요. 그 중간에 변화가 하나 있었죠. 대선이요? 대선이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핵심.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은 앞으로 좀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있고 네. 뭐 뒤에서 뭐 정치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오늘 뭐 말할 수도 없고. 네. 일단 공개적으로 나온 걸만 보면 그 사이에 10월 금통위와 11월 금통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대선입니다. 대선에서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드 스윕. 상하원을 전부 이제 공화당이 가져간 요것들을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는 아까 한국은 결국은 교역량이에요. 네. 결국은 교역량. 트럼프가 되면 교역량이 줄을 수밖에 없어. 이제 트럼프가 그러한 정책을 쓸 거고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데는 어떻게 해?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앞으로 수출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나마 지금 반도체나 뭐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좀 버티고 있지만 아니 인공지능 붐이 정말 내년에 계속 가도 겨우겨우 괜찮은 거고요. 겨우겨우 괜찮은 거 아니고 둔화되는 거고 만약에 저희 회사에 있는 주식 전략가가 얘기하시듯이 인공지능이 뭐 내년도에 조금 안 좋아진다. 조금이라도. 네. 그래서 투자가 좀 힘들어진다. 그 요즘 미국 주식을 보시면은 좀 요상한 현상이 있죠. 다이버전스. 어떤 다이버전스? 엔비디아는 가는데 그리고 뭐 빅테크들은 뭐 그래도 버티는데 그 산하 반도체 기업들이 이거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또 힘들어. 안 좋아. 잘 안 가. 지금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한참 좋다가 요즘은 또 약간 힘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이버전스. 이게 한국이 요상하게 글로벌리 주가랑 금리랑 경기가 좀 선행해요. 그래서 외국 애들이 늘 한국 매월 1일에 수출 지표 나오면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 봐. 한국이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도 늘 보면 선행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엔비디아마저도 이번에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이런 흐름이 내년도에 좀 약해진다면 그럼 정말 이거 너무 암울해서 얘기 안 하네요. 한국 얘기하기 부담스러워하셔서 지금 미국 얘기를 먼저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암울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가시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한데요.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좋습니다. 예. 한국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트럼프 당선이 돼서 정책에 대한 변수는 있지만 네. 한국은행이 그 정책적인 변화, 미국 정책의 변화를 벌써 반영해서 오늘 깜짝 금리 인하를 했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매우 어렵죠. 그렇다면 네. 실제로 내년에 대한 한국 약해. 네, 네. 4분기 또는 내년에 대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네. 뭔가 바뀔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과연 한국 경제는 지금 얼마나 안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구분을 할게. 네. 저도 안 좋게 보고 있고 뭐 정부나 보통 안 좋게 보시는 분이 많죠. 그런데 한은은 여전히 생각이 바뀐 건 아닙니다. 이제 금통위와 한은을 좀 제가 구분하겠습니다. 네. 금통위에 한은 총재와 이제 7분이 계시고 이제 한은은 집행부가 있죠. 네. 집행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해서 이제 기초 자료를 이제 올려주고 자기의 의견을 표력합니다. 집행부가. 그리고 이제 한은에서도 한은 총재, 부총재가 2명이 금통위원이니까 사실상 이게 이쪽이 이제 한은이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총재는 자기 의견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통위원 중에서 한은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건 요 부총재 한 분밖에 없어요. 네. 근데 오늘 부총재께서는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네, 동결해야 된다. 즉, 이 얘기는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네. 물론 오늘 확대 해석할까봐 이제 총재님도 뭐 그거는 부총재 개인의 생각이다. 근데 오늘 참 뭔가 평소에 이 금통위의 전통을 많이 깼다고 해야 되나? 좀 다르게 봐야 되나? 아니면 똑같은 건가? 라고 이제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는 게 원래 하는 총재와 부총재는 의견을 다르게 내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잘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어. 네. 지금까지 거의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네. 그 옛날에 그 김중수 총재님 계셨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뭐 자세한 배경은 제가 위험하니까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그 당시에 그 4대 3인가? 4대 3으로 금통위원이 이제 7명이잖아요. 그 4대 3으로 동결이 되다가 그렇게 막 버티다가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동결 쪽에는 이제 하는 총재 부총재가 있었죠. 그러다가 인하가 됐던 적이 있었어. 네. 인하가. 근데 그 인하할 때는 그 총재가
인한적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총재는 소수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통위가 결정된 결정이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총재가 반대를 하는 소수 의견을 내진 않는다. 이런 쪽의 의견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약간 오늘 물론 뭐 총재가 바뀌었죠. 네, 새로운 분이신데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하는 총재 생각은 뭘까? 일단 부총재는 반대를 했고 네. 그리고 집행부는 아마도 이건 그냥 저희 추정이에요. 제 추정. 네. 집행부의 생각과 하는 부총재의 생각은 같지 않을까. 동결.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는의 생각이 여전히 무게중심이 바뀐 게 아니고 금통의 생각은 바뀌었지. 네네. 그들의 생각은 바뀌었지만 하는의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금융안정 쪽에 좀 더 포커스를 하는은 맞추고 있다.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는 사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고 그렇죠.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말씀도 문홍철 팀장님께서는 진작에 해야 된다는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미국보다 빨리. 네, 맞아요. 네, 빨리 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안정의 예, 위험에 대해서 예. 언급을 하셨었고 그렇죠. 그럼 지금은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 구조적인 한국의 문제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현주소가, 예. 되돌리려는 시도가 오히려 이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가 있어. 대표적으로 저는 뭐 지역 균형 발전을 하면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도 내려갔고 뭐 산업은행도 내려간다 그러고. 그런데 그 얘네들을 내려보내면은 이제 지역이 활성화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 뭐 국회의원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어떤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도 있거든요. 중요한 사람들을 한 곳에 왜 실리콘밸리가 모여 있겠어? 월스트리트가 왜 모여 있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생기는 클러스터가 있죠. 이 클러스터 네트워크는 이게 눈으로 안 보여. 어떻게 뭐 숫자로 이거에 의해서 올라가는 생산성이 얼마다 뽑아낼 수도 없어. 근데 찢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저는 이게 그래서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강남을 얘기로 들게요. 강남 부동산이 뭐 올라가. 우리나라가 왜 강남 부동산이 올라갈까요? 성장 잠재력이 없으니까 할 게 없어. 뭐 우리나라 공장을 투자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뭘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 거예요. 아니면은 뭘 하겠어? 그럼 할 게? 강남 부동산밖에 없어요. 예. 지금 지방 부동산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이거를 우리나라가 강남 부동산에 돈이 가는 게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해결해야 된다. 따라서 강남에 있는 인프라를 찢어놓자. 약간 앞뒤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서 예. 이 결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결과를 보고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 저는 경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건 결과인데 왜 이걸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 결과를 찢어놓으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왜냐하면 얘는 근본 원인이 이미 있고 그거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일 뿐이니까. 증상일 뿐이니까. 그 증상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열이 나. 근데 그거는 얘가 병이랑 싸우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열이 나니까 물론 너무 열이 높아지면 안 되겠지만 열이 나니까 얘를 식혀. 그러면 병이 안 나요. 병이 낫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병이 안 나요 오히려. 왜냐면 몸이 병이랑 싸워야 되잖아.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 있는데 일단 지금 예. 뭐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사실 조금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 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이걸 좀 지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지연할 수 네, 있다.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예. 있어. 알려주세요. 알려주실까요? 네. 알려드릴까요? 네. 근데 이거는 이미 다른 나라가 다 썼어. 그래서 제가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가 다 썼으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이 썼고 독일도 썼죠. 북유럽도 다 썼어. 이 방법을. 뭐냐?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3분의 1 토막 내면 됩니다. 절하해버리는 거예요. 네. 제로 금리를 만들고 통화 가치를 포기한다. 제로 금리가 아니라 양적 완화도 해야죠. 양적 완화도 하면서. 제로 금리 안 되지.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야지. 그렇죠. 실제 마이너스 금리를 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조금 연장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그렇게 뭐 아니, 독일이 20년 먹고 살았어 이걸로. 네. 왜냐면 유로화 도입하면서 마르크화를 거의 한 반토막 냈죠. 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드라기 총재가 더 했죠. 그럼 마르크화는요 독일 기준에서는 거의
뭐 한 4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독일 경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지. 왜냐면 독일 경제는 독일 경제는 2000년대 원래 90년대 유럽의 병자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 개혁 개방을 막 하고 이 교육을 또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이래서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볼 땐 아니야. 마르크화를 절하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대놓고 했죠. 이건 다 아실 거고. 한국은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농담이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니 위험한 얘기를 다 안 하신다고 하시면서 소소하게 하던 얘기를 넘어서 갑자기 급진적인 맞아요.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농담이지. 급진적이니까.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더 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갑자기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였고 네. 내년 금리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금리는 대략 전 영역에 걸쳐서 만기 영역에 걸쳐서 한 10bp 정도. 10bp 정도 하락한 거면은 이제 주식으로 치면은 대략 코스피가 한 3%, 2, 3%, 2% 정도 되겠다. 한 2% 정도 오른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마켓이 2% 오르면 많이 오른 거지. 엄청 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채권 시장은 상당한 강세. 근데 사실 제가 약간 원래 뭐 오늘을 동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국채 선물을 막 쓸어 담는 거야. 그래서 뭐지? 샜나? 네.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 그래서 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니다. 이거 한 30% 확률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다. 제가 만약에 매니저랐으면 해지를 해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보통 외국인이 금통위 전에 갑자기 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더라고. 이게 경험적으로 그래요. 제가 예. 경험적으로. 걔네들은 선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마 세지는 않았겠지. 셌으면 큰일 나지. 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좀 그렇게 산 걸 보고 오늘 아침에 이거 혹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하를 했을 때도 그렇게 놀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하를 어제 외국인들이 산 게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오늘 외국인은 또 샀어요. 선물에서 현물 아니라. 근데 질문이 뭐였지? 그래서 내년 금리는 얼마나 내릴 거라고 전망. 보시는지요? 전망은 원래는 내년에 많이 내려야 2.5 정도 생각했던 시장 분위기가 네. 갑자기 뭐 2.25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갑자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최종 네. 금리 레벨을 긴급 막 조사를 막 하셔요. 이럴 때 저희들은 늘 눈치를 봐. 남들이 얼마큼 내렸을까 이렇게 눈치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한 번 더 내리지. 원래 저의 파이널 레이트,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최종점 한국은행 네. 원래 2.5로 저희가 적었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한 번 정도 더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서 말하는 건 다른 분들이 네. 전망치가. 그래서 저도 오늘 최종 레벨을 한 2.25까지 낮춰야겠다. 물론 저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달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현실은 늘 오늘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늘 하는 총재님이 얘기하셨듯이 네. 저는 미래의 상황이 늘 바뀐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지금의 컨센서스는 마켓도 그렇고 아마 한 대략 2.25로 많이 낮췄을 거예요. 실제 그럴 거예요 아마. 대충. 네. 그래서 저도 2.25 정도로. 그러면은 2.25면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린다면 트럼프 2기에 네. 모든 정책들이 네.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라는 네. 시각이 큰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시각이 주류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비주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반대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되잖아요? 네. 한국 망합니다. 완전 폭망. 음. 자, 여러분들 그럼 주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폭망입니까? 주류의 시각대로 가면 폭망이죠. 만약에 미국이 뭐 금리를 뭐 긴축은 아니더라도 뭐 네. 적어도 내리는 속도가 느리기만 해도 폭망이죠. 네. 미국이라도 뭘 해줘야지. 가뜩이나 무역량까지 줄인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안 풀어주면 거기에 유동성 정도, 지금 유동성은 긴축되고 있어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 유동성이 긴축 중이야. 그래서 사실 거의 뉴스에 안 나왔지만 지난 FOMC 의사로 간에 요 얘기가 살짝 있어. 살짝. 근데 이제 거의 의식이 안 됐죠. 그 얘기는 유동성이 긴축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게 금리까지 만약에 안 내려봐요. 인플레가 또 와.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근데 트럼프 때문에 뭐 인플레. 그래가지고 뭐 부채 많이 낸다고 해서 또 금리 막 오르고. 그러면 한국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죠. 중국, 뭐 독일, 대만, 한국, 일본 다 망해. 그러면
다시 이것만 여쭤볼게요. 네. 트럼프 2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당연히 안 온다고 보죠. 어떻게 하면 안 올 수 있을까요? 경기는 지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안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지금 뭐 관세니 뭐니 이런 거 그대로 다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안 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관세니 뭐 이민자 추방이니 네. 뭐니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더더욱 디플레가 오는 겁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경로와 이유를 맞아요.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접근을 하실 때 좀 인문학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철학으로 자꾸 가네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경제학 기본도 모르는 놈 이러겠지. 왜냐면 그분들은 수학을 잘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문송합니다. 저는 그런 이제 문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이래. 실제로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랑 얘기하다가 혼난 적도 있어. 왜냐면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제 기본도.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문송합니다. 이렇게 얘기. 자 여러분 문성해요. 정말 문성한데 제가 말씀드릴게. 자 인간이란 무엇이냐? 자 인간들이 활동을 하는 게 경제예요.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 열심히 사업도 하고 소비도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물건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또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경제가 그냥 냅둬도 좋아져. 인플레도 와요. 근데 이걸 막아. 그러면 행동 안 할 거죠. 우리가 움직이는 게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디플레 오죠.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는 관세를 높이면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는 한번 올라간 다음에 디플레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한번 올라간 다음에 디플레가 온다? 네. 그럼 물가가 디플레잖아. 올라가서 그쵸. 근데 중간 경로에서는 우리는 지금 당장 내년이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자 방금 열매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우리가 이미 겪었어. 언제 겪었죠? 트럼프 2018년 때 네. 이미 겪었어. 2018년에 네. 지금은 뭐 이미 중국의 관세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높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이 뭐 있긴 한데 2018년에는요 관세가 없었는데 갑자기 25%를 매겼어. 자 어느 충격이 더 크죠? 그 당시가 더. 당시가 더 크죠. 예. 1기가 훨씬 커. 자 그러면은 1기 때 관세를 왕창 매겼으니까 미국의 자 물가와 자 미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 네.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 이전을 다 잊어버리셨죠? 네. 자, 알아, 다 잊어버렸어.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니 과거에 답이 있는데 이거를 안 찾아봐 사람들이. 자, 소비자 물가, 네. 생산자 물가, 미국의 네. 소비자, 생산자, 수입 물가. 네. 자, 세 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내려갔죠. 내려갔습니다. 셋 다 내려갔어. 네. 근데 열매니의 방금 말씀은 야 그래도 수입 물가는 올라갔지. 네. 근데 그 당시에 수입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유가가 한참 내려가던 때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2014, 15년. 아, 15년. 그때 18년에 이미 사우디가 셰일이랑 같이 치킨 게임을 했었던 때가 2015년도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유가가 27불까지 떨어졌어. 그렇죠.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18, 19년에 오히려 이제 다 셰일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오히려 유가는 안정됐어요. 그런데 관세를 때렸는데 오히려 물가 물가가 떨어졌다. 이게 바로 인문학적 조건이에요. 경제는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 복잡계를 우리가 할 때는 인과율적인 혹은 수학적인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첫 번째 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어. 사실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자, 여러분이 미국의 경제학자로 생각해 보세요. 박사학위 있어. PhD야. 경제학 박사야. 자기 친구들 막 한 100명 있어. 경제학. 그래서 이게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모여서 얘기해요. 아,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이 100명의 자기 친구들 경제학자들은 비판적일까요? 옹호할까요? 좀 배우신 분들은 전부 비판적이죠. 네. 그렇죠. 지금도 미국에서는 아니 왜 해리스를 안 뽑아?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아니 트럼프 같은 이런 미친놈을 뽑다니 미국의 지성이 이렇게 급진적인 인물을. 네. 죄송합니다. 네, 트럼프 한국에는 같은- 상당히 조심하시고 미국에는 굉장히 급진적이신 김영철 팀장님이시네요.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이 트럼프 같은 놈을 뽑다니 미국의 지성은 어디 갔고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은 약간 자기네들의 그 상아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식인들 관련된 여러 가지 글이나 블로그 글을 많이 읽어보는데 이 사람들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 이 사람들은 인간을 너무 몰라.
인간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자기네들의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엄청 많이 배웠거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옹호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왕따 당해요. 즉 경제학자는 트럼프의 정책을 무조건 깔 수밖에 없어. 자, 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트럼프의 정책을 한다. 그러면 인플레 온다. 왜냐 인플레에 대한 사람들의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지금 있기 네. 때문에 인플레 오고 성장률 떨어진다. 오물론 성장률 오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인플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다 인플레 온다. 저는 반대죠. 아니 잘 들어봐요.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올라갔어. 관세를 매겨서. 자 그러면 이걸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건 올라갔네. 가격 상승이지. 인플레. 자 복합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면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물건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나는 소비를 줄여야 되겠네. 물건 값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만큼 올라가려면 수요가 불변이어야 됩니다.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 환율이 불변이어야 돼요. 환율이 어떻게 불변이야? 계속 이걸 상쇄시키는 면으로 움직이죠. 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자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자의 모델은 수입을 싸게 해서 콩짝콩짝 만들어서 미국 내에 파는 거예요. 비싸졌죠. 마진이 없죠. 네. 사업을 왜 해? 사람 자르죠. 사업 접죠. 공장 폐쇄하죠. 그럼 이거 왜 얘기 안 해요? 이런 모든 영향력을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시 인문학적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복잡계 이론을 지금 한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러하여 그리야 할 것이다라는 추론은 그냥 학자들의 생각일 뿐이고 세상은 결국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차라리 역사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보면 안다. 좀 왠지 오늘따라 문홍철 팀장님이 AI로 보이네요. AI의 추론 능력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러해서 이렇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블랙박스가 네. 학습을 해서 이것은 이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데 주류로 나옵니다. 주류 학계로. 아, 지금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전부 다 주류가 다 인플레라고 얘기하니까 챗GPT도 인플레 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입력한 데이터가 그게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예. 더 많은 정도가 아니죠. 그게 주류니까. 압도적이니까. 90% 일하는 데이터가 이유가. 한참 많아져야 문홍철 팀장님을 따라잡을 수 있겠네요. 제가 그래서 AI 시대에서도 살아남기 위하여. 아. 혹은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질문을 드릴게요.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미국이 디플레가 오면 다행인데 네. 주류가 생각하듯이 미국이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네. 금리 인하 속도도 더디다면 네. 금리 차는 더 벌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환율 아닙니까? 그렇죠. 원화, 원달러 이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환율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되면, 뭐 저희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되면, 금리차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잘 되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국이 뭐 성장도 잘 나오고, 인플레도, 저는 성장과 인플레는 같이 간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기네 정책이, 맞잖아, 역시, 이 정책이야. 라고 더 강하게 보호무역과 관세 정책을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리쇼어링을 더 공격적으로 할 거고, 그럼 글로벌 무역량은 더 감소할 거고,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 무슨 정책을 쓰고를 떠나서 글로벌 무역량이 줄고 수출이 줄잖아요. 그럼 환율은 방법이 없습니다. 위쪽으로 가. 계속 위쪽으로 가요. 그렇고 만약에 미국이 잘 나가, 그러면은 서학개미는 지금도 몇 조를 들고 있죠? 100조인가? 그쯤 되는 거예요. 들고 있는데 네. 그걸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환전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근본 원인은 국내에 투자할 게 없고 미국에 투자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환전 과정에서 그게 환율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러원 환율은 더 원화 약세로 올라가는 방향이 되죠. 저희가 그렇게 본다는 얘기 아니고 네. 말씀하신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금리차 그렇게- 때문이 아니고 금리차 때문이 네. 아니고. 아, 물론 금리차가 왜 나냐? 성장이 잘 되고 잠재력이 높은 나라의 금리가 그렇지 않은 한국 같은 나라보다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이제 금리차 때문에 환율이 결정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원인과 결과를 조금 이제 반대로 해서 그런 겁니다. 근본 원인은 미국이 투자할 거리가 많고 네. 한국이 투자가 부족하니까 한국이 저축은 많으니 이 초과 저축이 미국으로 가면서 환율에 반영이 되는 이게 더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이 네. 추세적으로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특히 미국 때문에 그렇죠. 네, 미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미국 투자가 많아지면서 네. 한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네.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수출에 대해서 걱정하는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금리 차에 의한 게 아니더라도 네, 결국에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면은 결국에 원달러 환율은 상방이 열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도가 아니라 이거 뭐 앞으로 5년 후, 뭐 10년 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토막 절하를 네. 아니라고 해도 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뭐 1,500원, 1,600원 혹은 뭐 그 이상 정도까지 내년도에는 이제 연준이 저는 인플레가 미국이 안 온다, 디플레가 온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순환적으로 환율이 살짝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5년, 10년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통화가 약세일 가능성이 제가 이거를 많이 한 10년 고민했거든요. 한국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될까 고민했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좀 원화가 약세인 쪽, 환율이 오르는 쪽으로 갈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이거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어디가 더 투자할 게 많냐. 그리고 저축이 어디가 더 많이 쌓여 있냐. 한국은 저축은 많이 쌓여 있는데 투자할 게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원화 가치가 약해져요. 어쩔 수 없어. 엔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엔이 지금 저는 내년도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달러보다는 엔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했죠. 그 전에 이미 총리가 바뀌었었고 이게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의미. 이 의미는 더 이상 일본 국민들이 엔화가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를 온몸으로 맡고 있는 게 우에다 총재죠. 우에다 총재. 혼자 금리 인상은 천천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총리가 바뀌자마자 우에다 총재가 나 우지 좀 만나주세요. 이러고서 바로 총리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했겠지. 공개는 안 됐지만 당연히 그 만남 이후에 현재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금리 인상은 시급하지 않다. 말을 바꿨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 아니 이놈 이거 엔화를 강하게 만들라고 뽑아놨더니 감히? 그러니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한 겁니다. 지금 이 과도기에 있어요. 이 과도기. 그 중의원 선거 그 다음 날인가가 이제 일본의 금통위가 있었는데 일본 금통위에서도 뭐 별다른 통화 정책의 방향의 변화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 1월 정도에 BOJ가 다시 금리 인상을 세 번째죠. 이번에 하면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에는 현재 151엔 정도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 달러엔의 적정 레벨은 125엔입니다. 괴리가 예, 20%쯤 나는 거네요. 이게 제가 보는 레벨이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보는 모델은 이제 미일 간의 금리차 모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금리차 모델 상으로는 125엔이 적정 레벨이고 그 125엔이 옛날에 그 일본의 재무 대장성 주요 관리가 125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본 미국의 외교 관련된 잡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통화 정책은 미국의 외교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바뀐 게 일본에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 미국 간에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아마 내년도에 외환시장에서의 엄청난 이슈가 될 겁니다. 이걸 정리해야 돼. 근데 정리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근데 이미 한 번 얘기했어, 트럼프가. 7월 달에 총 맞고서 8월 초에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무역 분쟁, 관세 매길 건데, 트럼프가. 엔화처럼 저렇게 통화가 약해지면 관세는 무쓸모 아니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얘기 한마디 했다가 8월 초에 전 세계 엔 청산 캐리가 나왔던 겁니다. 엔 캐리 청산이지.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끝났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 지금 트럼프는 취임식을 해야 되고 우에다, 이시바 총리 그리고 자민당이 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연정도 안 될 정도로 의석수가 빠졌어요. 자, 이게 만약에 저의 생각으로는 그냥 뻔해. 그냥 이럴 때 복잡할수록 쉽게 생각해요. 일본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은 그동안 낸 약세를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을 버텼어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의 실질 임금은 떨어졌고 외국인들만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살기 힘들어졌고 실질 물가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랐고 실질 임금은 떨어졌고 삶은 더 팍팍해졌고 좋은 건 기업들밖에 없어. 주가만 올랐지. 네. 자, 이 일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마도 엔의 강세 쪽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125엔까지 가면 큰일 나지. 큰일 나는데 만약에 뭐 141엔까지 갔잖아요. 8월에. 네. 그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금융시장 쪽에서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죠. 왜냐하면 진정한 엔캐리. 8월 초에는 그건 엔캐리가 아니고 네.
진정한 엔캐리가 천문학적인 규모가 수십조 달러가 있기 때문에 얘가 15년 동안 쌓여 있는 자금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변할 리스크.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리스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얘는 좀 강세 압력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한국 주식이 잘 될 전망도 하기가 어렵고 어렵죠. 한국 국채를 사는 것도 이제는 금리가 더 떨어뜨리기도 쉽지가 않고. 아니죠. 아닌가요? 무서운 얘기일수록 국채는 사야지. 국채는 그래도 사야 됩니까? 그럼요. 근데 한국 국채랑 미국 국채를 그럼 섞어서 뭐 섞어도 25년 국채 25년? 투자를 한다면 25년. 아니면 지금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25년을 바라보고 네. 미국 국채, 한국 국채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화국채 긴 걸로. 뭐 이제 여러분들은 10년물. 뭐 리테일에서는 커브 플레이를 하지 않으니까 네. 장기물 최대한 네. 긴 거. 10년물 채권을 사놓고서 그냥 버티세요. 음. 지금은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긴 해. 그래도 저는 길게 갈 거면 어제 나오셨으면 사라고 했으면 오늘 금리가- 당장 기분이 좋았을 텐데. 금리가 반등할 때마다 사세요. 반등할 때마다 꾸준히 담아 두시면은 저는 왜냐면 저는 사실 2.25에서 안 끝날 것 같거든요. 느낌이.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네. 뭐 전망치는 그렇게 적는데 네네. 왜냐면 과거 사례가 그렇게 된 적이 없어. 그러면 2.25까지만 가더라도 좀 먹는 거고 만약에 안 가잖아. 너 더 밑으로 갈 리스크에 대한 보험이 되는 거죠. 그런 보험을 위해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전통자산 중에서는 이제 금을 사는 거 이제 달러와 금을 같이 사는 거죠. 이런 것도 좀 길게 한 5년, 10년, 최소 5년 이상 보시고 가져가서도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위험자산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뭐 당연히 하시는 거고 잠깐 마켓 전체의 위험자산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게 현실화한다면 이제 뭐 물가 오르고 인플레 오고 그러면 이제 금리도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안 내려줄 거다 네. 뭐 이런 식의 네. 지금 전망이라는 네. 게 그게 네. 주류라는 거잖아요. 그게 주류죠.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로 디플레 같은 게 온다면 그러면 이제 금리 방향도 반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전망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과거에 그랬는데 저는 미래를 마치 과거를 보듯이 봅니다. 그러니까 전망이라기보다는 과거가 실제로 그랬다. 네. 그러니까 미래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다는 거죠. 2018년, 19년에 그랬잖아요. 트럼프의 정책은 디플레이를 일으켰습니다. 이민자를 막아. 이민자가 싸게 노동력 공급해가지고 그 노동력 가지고 사업하시던 분은 사업을 접겠죠. 네. 그러면 공장도 닫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더 이상 소득이 없잖아. 이민자가 와서 소비했잖아요. 집도 샀잖아.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경제가 좋아져? 어떻게 인플레가 와? 그럼 FOMC는 그 금리를 아니요. 아마 FOMC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 방금 말씀하신 그 이론도 있지만 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트럼프와 재무부 장관이죠. 와 파월 장관의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겁니다. 서로 거의 뭐 욕을 안 할 뿐이지 12월, 1월부터 거의 서로 어마어마하게 싸울 겁니다. 그럼 시장은 거기서 갈팡질팡하겠죠. 네. 연준은 금리 안 내린다고 했는데 그럼 금리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인플레라는데. 근데 반면에 얘네들은 당장 금리 내려고 하고 자, 또 하나 예언합니다. 트럼프는 조만간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양적 긴축하고 있어요. 네.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뭐 당연한 거고 뭐 100bp, 200bp 하는 거 당연한 거고 네. 더해서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지표가 바뀌지 않더라도요. 그럼요. 트럼프는 A4 용지 반 페이지도 못 읽는 사람인데 지표를 안 보지 당연히. 지표를 왜 봐?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치인들이야말로 스킨 인 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죠. 미국의 진정한 여론과 경제 상황, 국민들의 어려움을 뼈로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왜 전망을 하는지 모르겠어. 2018년, 19년에 그렇게 했어요. 트럼프 말이 다 맞았잖아요. 그때 파월이랑 트럼프랑 싸웠죠. 누가 맞았죠?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다 경제가 흘러갔습니다. 트럼프의 말대로. 심지어 1000명의 이코노미스트가 있는 연준은 계속 헛발질했습니다. 우리의 베팅을 어디다 해야 될까요? 그랬을 경우에 예. 그럼 요거를 만약에 문홍철 팀장님 상상하시는 대로 트럼프가 QE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가 되면
과거에 경기가 아주 하드랜딩만 아니었을 때에는 약간 돈을 풀면 증시가 좋기도 했습니다. 네. 25년 자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9년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8년 이게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 18년 이거 2018년도 4분기에 미국 S&P가 21%가 폭락한 적이 있어요. 4분기.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21%가 폭락했습니다. 자, 10월 4일인가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그 10월 4일의 폭락을 촉발시킨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중립금리까지 한참 더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돼.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파월 역시 미국 경제를 제대로 보고 있어. 자, 우리가 제가 한번 계속 얘기하잖아. 역사를 보시라고. 굳이 미래를 전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과거는 또 반복돼. 그럼 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한 번 정도는 뭔가 증시 조정을 겪고 가야 된다. 그럴 가능성이 저희는 꽤 있다고 보신다는 내년도에 거죠. 좀 있다. 그리고 네. 금리가 오를 때마다 채권을 사라. 그렇죠. 미국도 한국도 섞어서 사라. 맞습니다. 네. 종목에 따라서 접근하시는 건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테니까. 하지만 마켓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좋을 건 없다. 네. 알겠습니다. 또 푹 빠져서 한 시간을 또 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